홍비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간 소유의 중앙은행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7세기 영국 상인들은요, 여유자금을 정부기관인 조폐국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돈이 궁해진 찰스 1세가 대부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조폐창에 보관 중인 상인들의 돈을 20만 파운드 강탈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상인들은 조폐창에서 돈을 빼서 골드스미스, 그러니까 금장들에게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금에 대한 이자도 지불해 주었고 보관 영수증도 발행해 주었어요. 이들이 발행한 보관 영수증은 마치 은행권처럼 통용되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이 몰려온 17세기 후반에 영국의 대외 무역은 팽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과 해운업자들의 자금 수요는 크게 증가했죠. 그러면서 새로운 금융기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영란은행이 탄생하게 된 거죠. 영란은행의 설립 배경은 또 있는데요. 1689년 윌리엄이 왕위 계승 이후 처음으로 부닥친 난제가 바로 재정 적자의 문제였어요.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국고가 바닥나 있었거든요. 영국은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상대로 50년에 걸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고가 바닥났고 세금이 올라갔어요. 국민소득의 2에서 4%는요, 세금으로 걷었는데 전시에는 6%까지 올렸어요. 프랑스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1689년에는 12%까지 이자가 올랐어요. 국민들의 혈세로도 전비를 조달할 수가 없었어요. 전비가 모자라서 1692년에는 국채 발행 제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재정혁명이에요. 그동안에는 군주의 변덕에 달려 있었던 그 엉성한 대부 방식을 효과적인 정부 채권, 체계로 대체했어요.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어요. 그러면 재정 악화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가 있었어요. 의회가 재정 운영권을 가지게 되면서 의회는 그 전처럼 증세에 반대하지도 않았고 1693년에는 국가 채무에 대한 그 지급을 보장해 주었어요. 이런 사정 덕분에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졌죠. 그렇지만 국채 발행도 한계에 이르면서 더 이상 재정 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없었어요. 왕으로서 가장 긴급했던 문제는요, 당장 눈앞에 닥친 전쟁을 위한 전비 마련에 있었어요. 마지막 수단으로 윌리엄 왕은 유대 금융가들에게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 긴급 협조를 요청했어요. 왕이 요청한 돈은 120만 파운드였어요. 너무 큰 금액이었는데요, 몇 명이 나서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돈을 마련해서 왕에게 빌려준다 해도 재정 적자가 날로 심해지는 그 형국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고 모른 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우선 윌리엄 패터슨 같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이른바 신디케이트 대출을 구상한 셈이죠. 유대인들과 스코틀랜드인들을 주축으로 금융가들은 왕에게 제안을 했어요. 돈을 모아서 빌려주는 대가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민간은행 설립 허가를 요구했어요. 상인들이 120만 파운드의 자본금을 모아서 주식회사 은행을 세우고 이때 모은 자본금을 모두 국왕에게 대부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대신 상인들은 출자액만큼 은행권을 교부받아서 지불 수단으로 통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들로서는 금괴를 맡기고 그만큼의 은행권을 받아서 미칠 게 없는 장사였어요. 또 중요한 것은 최초의 은행권을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을 쥐게 된다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유대 은전의 발권을 통해서 발권력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암스테르담 은행을 만들어서 은행권을 발행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영국은 주화와 금장들이 발행한 금괴나 은괴 보관증은 많이 통용되고 있었지만은 은행이 정식으로 발행한 은행권이라는 개념은 없던 때였어요. 윌리엄 3세는요, 프랑스와의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했어요. 프랑스는 전임 제임스 2세의 왕위 탈환 움직임을 공공연히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의회에 세금 징수권을 내주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지 않고 전쟁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어요. 의회도 국왕이 다시는 조세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왕의 차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죠. 상인들의 제안에 왕은 솔깃했어요. 무엇보다 상인들이 출자한 만큼 은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빚을 갚지 않아도 됐죠. 왕은 120만 파운드를 연이자 8%로 빌리는 대신에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영구히 갚지 않아도 되는 영구채무로 하기로 유대인들과 협상했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협상이었어요.
유대 금융 권력이 주도해서 세운 민간은행은요, 은행권에 대한 독점 발권력을 소유하고 중앙은행으로 진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3세는 영란은행에 은행권 발행 독점권을 주는 치커장을 교부했어요. 군비 조달을 위해서 자금을 영구히 빌리는 대가로 유대인들에게 화폐 주조권을 넘긴 것이죠. 이렇게 국가를 대표하는 왕과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탄생한 것이 바로 영국의 중앙은행이에요. 화폐 주조권을 손에 넣은 유대인들은 은행을 설립을 했고요. 이것이 바로 민간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 영란은행이에요. 세계 최초의 민간 소유 중앙은행이 탄생했어요. 영국 정부가 요구한 금액은요, 120만 파운드였지만 투자자들에게서 걷어들인 돈은 80만 파운드에 불과했어요. 다급한 영국 정부와 의회는 1694년 7월에 의회 입법을 통해서 영란은행의 창립을 허가했어요. 이때부터 영란은행은 국가에 거액의 대출을 해주고 짭짤한 이자 수입을 챙길 수가 있었어요. 이상한 점은요, 유대인들은 은행 설립 때 출자한 금괴만큼의 은행권을 대받아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빌려준 돈은 없었어요. 그래도 국가로부터 받는 이자는 매년 꼬박꼬박 챙겼으니까 참 이상한 셈이었어요. 어쨌든 강력한 새로운 금융수단이 생기면서 영국의 재정 적자는 수직 상승했어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생겼거든요. 이 제도는 화폐의 발행과 국채는 영구히 묶어놓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화폐를 신규 발행하면 국채가 늘어나는 셈이에요. 그렇다고 국채를 상환하면 국가의 화폐가 폐기되는 셈이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할 화폐가 없어지게 되죠. 따라서 정부는 영원히 채무를 상환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경제도 발전시켜야 했고 이자도 갚아야 했기 때문에 화폐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돈을 다시 은행에서 빌려와야 했기 때문에 국채는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죠. 이 채무에 대한 이자 수입은 고스란히 은행가의 지갑으로 들어갔고 이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했어요. 이때부터 영국 정부는 채무를 갚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부가 신뢰도 높은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면서 영국의 금융업은 크게 발달했어요. 런던 금융시장의 유통자본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져서 이자율은 하락했죠. 영란은행은 런던의 상공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해 주었고 런던 이외의 지방은행이 설립되어서 소액 은행권을 발행하거나 대부를 했는데요. 18세기 말 이자율은 연 6에서 8% 정도였어요. 국채는 주로 전시에 많이 발행되었어요. 1814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을 때 국채의 이자 지급액이 국가 세입의 56%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이후에도 국채는 계속 발행되었고 2012년 영국 정부의 채무는 1조 파운드로 늘어나서 영국 GDP의 6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미국이 따라하고 있어요. 미국 중앙은행도 민간 소유이기 때문이죠. 프랑스와의 전쟁에 든 비용은 영국 정부의 재정 수입을 초과했어요. 정부는 마침내 과거에 했던 짓을 되풀이했어요. 정부의 재정 적자를 손쉽게 메우려고 화폐의 액면 가치는 그대로 둔 채 금의 함량을 줄여서 통화 품질을 떨어뜨렸어요. 영국인들은 집에 양화를 축적했고 악화만 시중에 유통되었어요. 실질 가치가 다른 두 화폐가 같은 명목 가치로 동시에 시장에 유통이 되면은 실질 가치가 큰 화폐는 유통시장에서 사라지고 실질 가치가 작은 화폐만 계속 유통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잉글랜드 북부에 드디어 폭동이 일어났어요. 금융의 핵심인 신용도 붕괴되었어요. 우량주였던 동인도 회사의 주가도 떨어졌어요. 투기와 연결되어서 발생한 최초의 경제공황이죠. 공황 타개를 위해서 유대 금융인들이 나섰어요. 우선 시중의 유동성을 늘려주는 것이 급선무였는데요. 유대인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었어요.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선순환 구조가 생긴 거죠. 1699년 왕립 조폐국의 조폐국장이 된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요, 이것을 바로잡고 주화의 순도를 보장했어요. 금화와 은화의 둥그런 가장자리에 톱니 모양의 장식을 했는데요. 주화를 받았을 때 이 톱니 모양의 장식이 없으면 사람들은 받지 않았어요. 뉴턴의 조치는 동전을 조금씩 깎아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전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보호의 조치였어요.
이전까지는 동전을 교환할 때 항상 무게를 달아서 정량인지를 확인해야 했는데요. 톱니 모양은 이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었어요. 뉴턴은 과학계에만 공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도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에도 이 톱니 모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